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명수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추석 앞두고 다행스럽게요. 일단은 좀 이거는 약간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간 방역 관리 상황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었던 게 8월 23일에서 29일 주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국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가 331명이었고 수도권만은 253.9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9월 20일에서 9월 26일 되면서 75.6명 대 59.6명으로 5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이 맞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숫자가 23명이었고, 이 신규 발생을 하지 않은 지역 사회도 이제 거의 대부분 거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숫자가 17명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바로 이제 연이어 있다라는 점이 추석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이번 추석이 역시나 어떤 폭증을 하느냐 아니면 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갈림길이 될 텐데 아까 권준욱 부본부장 말씀 같이 들으셨지만 가장 조심할 거는 뭘까요? 이제 가장 조심할 거는 그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그런 코로나19 감염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추석 때 주로 만나 뵙게 되는 분들은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맞습니다. 근데 이 집안 어르신들은 워낙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령이라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어떤 감염자 수는 객기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 고령자 분들의 어떤 감염이 많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면요. 지난 14일 이후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숫자가 총 101명입니다. 여태까지 사망한 기존 누적 사망자 숫자가 406명인데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의 한 40% 정도가 그 60세 이상의 고령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늦게 또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빨리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가족 내에서의 또 일부 전파에 의해서 이런 고령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의 전파는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분명히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석 연휴가 더욱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르신들을 뵈러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독감하고 동시감염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동시감염이 되면 더 위험한 게 맞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유가 이게 코로나19하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시기나 또는 그 사이클 같은 게 비슷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확 확산된 지역에서는 독감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남반구에서도 이제 이미 겨울을 지난 남반구에서도 관찰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바이러스들의 어떤 세밀한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 조금이라도 변화되면은 트윈데믹으로 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의 데이터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얼마나 규모로 발생할지는 우리가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말씀하셨던 동시감염 때문에 이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별개의 감염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사회에서 섞여버리게 되면 우리가 환자 선별이 되게 어렵거든요. 독감은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코로나19는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고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윈데믹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말씀 주셨던 동시감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아직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난 상반기 때 한 3케이스 정도 있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데이터를 봐도 코로나19가 이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동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2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독감하고 동시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1% 미만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적고 단
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영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된 사람의 사망률은 한 40% 정도로 코로나19에 단독 감염된 사람이 한 23%에 비해서 거의 두세 두 배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감에 단독 감염된 경우가 한 7%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한 9배 정도 높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58명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계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판단한 상황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온 그 적은 통계에 비춰 볼 때 더 위험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황 정리할 수 있을 것 조심은 같습니다. 해야겠군요. 이 예. 동시감염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윈 팬데믹이 올지 안 올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또 온될 때 더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동시에 이 두 가지 병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데 보급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적더라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예. 되거든요.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식약처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제한진단검사학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에 대한 계획을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지금 이제 회사 수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와 마찬가지로 여러 검사실에서 쓰기 위해서는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로 성능을 평가하고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앞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빠르면은 한 11월 정도쯤, 11월이요. 예, 그 정도쯤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1월이면 원래 독감도 굉장히 유행할 시기고 그때쯤이면 많이 늦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독감이 9월 말 10월 초 정도부터 나타나서 유행하는 시기는 11월 정도는 돼야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독감 백신 부분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상온 노출된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 뭐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례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그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맞은 부에 통증이 있었던 사람이 예. 한 명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 맞게 되면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통증, 맞은 부의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마주치는 그러한 그 부작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는 그 예. 백신을 맞은 부분에 통증이 오는 건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부작용의 하나군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되는 예. 경우들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부작용으로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생기는 그런 통증하고 좀 다르게 맞은 직후에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가는 통증도 부작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맞은 부위가 뭐 멍울이가 지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다던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작용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부작용은 지금 그런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온에 노출된 백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백신의 부작용인지 예. 저희가 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상온 노출 때문 꼭 상온 노출 때문인 거는 아직 모른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만약 부작용이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닌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상온 노출된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 걱정하는 게 부작용을 내가 언제까지 걱정해야 되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얼마나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 맞았다 치면.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온 노출된 백신의 부작용을 저희가 보통 관찰하게 되는 시점이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시점은 거의 다 대부분 지났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괜찮은 분들은 괜찮다고 봐도. 예, 앞으로 괜찮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은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도. 예. 예. 부작용 얘기가 나오니까 렘데시비르요. 네. 일각에서는 그 부작용을 알고 식약청이 부작용을 알고도 처방 조치했다,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작용은 사실은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이거든요. 예.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인데 지금 말씀 주신 부작용은 그 중에 여태까지 렘데시비르를 접종받은 400여 명 중에서 한 명이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심장이 좀 천천히 뛰는 우리가 섬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보고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렘데시비르라고 부르는 약제가 빠른 속도로 주입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섬액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미 주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를 주입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빠르게 약이 투여됐기 때문에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은 다 되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새 일부 뉴스 중에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약이란 거, 그거를 이걸 뭐 믿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희석해서 뭐 가글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설이 있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빨간 약은 이제 저희가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고 예. 이제 부르는 약제인데요. 워낙 입안에 이제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 이 약을 묽게 타가지고 가글 하는 이제 그 처방이 현실적으로 나가기는 합니다. 아, 원래 있던 처방 예. 중에 하나군요. 예. 입병 치료를 위해서. 맞습니다. 예. 원래 쓰던 처방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논문상에 이런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이용을 해서 세포배양에 적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코로나19가 15초 정도만 접촉을 시켜도 이제 그러니까 한 10의 3승 정도로 줄어들더라. 예. 그러니까 99.9%가 사멸하더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이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예. 실험 단계의 연구 결과이거든요. 하나의 가설로 봐도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네.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게 좀 추가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고 부르는 이게 아이오다인 제제, 요오드 제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만성적으로 쓰게 되면은 분명히 점막을 통한 요오드의 미량 아주 극소량이나마 흡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요오드는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예.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워낙 해조류를 통해서 갑상선을 많이 섭취하는 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극소량의 요오드긴 하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보도만 보시고 지금 당장 그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희석해서 이렇게 뿌리거나 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아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우려스러우니까 하지 말란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예.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하셔도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